형, 나도 진짜 죽을 맛이야. 근데 진짜 사업이 너무 안 돼서. 그렇다고 그런 짓 하는 거냐? 저도요. 솔직히 그냥 너무 답답해서 그랬어요. 저희도 사람인데 어버이날에 아무 말 없이 퇴짜 맞고 돌아올 때마다 자존심이 상하고. 자존심? 자존심 상한다고 이런 행동을 해도 되는 거니? 나는 다해 너 믿었다. 딸처럼 챙겼어. 손주 생기면 내가 봐줄 생각도 했고. 그런데 그게 이런 식으로 돌아오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와 같이 똑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을 때 73살 이만수 씨 집에는 하나의 일이 생겼습니다. 올릴 일이 없는 대문 초인종 소리는 평소보다 약하고 짧게 울렸습니다. 거실 창을 통해 슬깃 내다보니 하나의 실루엣이 비쳤고 그 실루엣은 이 씨가 2년 전 이 문 밖으로 밀어냈던 둘째 아들과 며느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모른 척할까 했지만 그래도 찾아왔으니 하는 마음으로 현관에 나갔습니다. 대문을 열고 현관문을 열자 둘째 아들 지훈이와 둘째 며느리 다혜가 서 있었습니다. 둘은 이 씨를 보고는 다 어색한 미소를 띠고 있었고 손에는 플라스틱 서류철과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갑자기 찾아뵈어 죄송합니다. 아버님, 문 앞에서 배련이 죄송해서요. 잠깐 얼굴이라도 보고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누가 왔나 궁금했던 아내 김영순 씨는 작은 아들 내외의 모습에 현관으로 다가왔습니다. 김 씨는 잠시 망설이다 이내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지훈아, 다혜야. 여기까지 왔는데 들어와야지. 이 씨는 아내의 행동을 말없이 바라보며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사실 작은 아들 내외가 왜 왔는지는 말을 안 해도 알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 앉자마자 둘째 며느리는 준비해온 서류철을 내밀었습니다. 그 안엔 병원 문서 같기도 하고 무슨 동의서 같기도 한 서류들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저희가요. 앞으로 부모님을 직접 모시고 살면서 간병해드리려 해요. 그동안 연락 못 드렸던 건 반성하고 있고요. 지금이라도 잘해보려고요. 둘째 아들 내외는 그동안 하지 않았던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김 씨는 평소 소홀하게 대해왔던 자식이 이런 말을 하니 감동을 받은 듯했습니다. 둘째 아들과 며느리의 말에 아내는 조용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하지만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듯이 갑작스럽게 저러는 아들이 이상했던 이 씨는 서류를 유심히 봤습니다. 서류 더미 가장 앞장엔 요양보호 가족 간병 신청서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 어머님 고관절 수술 이력도 있고 아버님도 자주 편찮으시다 보니 저희가 정식 간병인처럼 집안일도 하고 돌봐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요즘 내 허리가 많이 아프긴 해. 애들이 와 있으니까 마음은 편하네. 그래, 근데 요양 신청은 우리 동의 없이 미리 준비한 거냐? 아니요, 저희끼리만 생각한 거예요. 서류도 아직 제출 안 했어요. 보여드리려고 가져온 거예요. 둘째 아들 내외는 이 씨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씨는 그 조심스러움이 오히려 불편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는 간만에 환한 얼굴로 이 씨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늙었잖아. 이제는 누가 곁에 있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지. 누가 곁에 있느냐가 더 중요하지. 그게 다혜랑 지훈이면 난 솔직히 마음이 안 놓인다. 그래도 딱 한 달만 두고 보자. 아내는 달라진 둘째 아들의 모습이 좋았던 건지 이 씨를 설득했습니다. 처음에는 잘라내볼까 했는데 아내가 하도 한 달을 보자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의 속내를 알아내기에는 한 달이면 될 거야. 그 시간 동안 내가 감시하고 확인하면 될 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이 씨는 든든한 조력자인 큰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경훈아, 집에 CCTV 좀 더 달자. 내 방이랑 내 서재 복도까지. 네? 지금 있는 것도 꽤 되는데 더 설치하시는 거예요? 영 기분이 그래. 뭔가 일이 생길 것 같아서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로 달자. 다음 날 기존에 사용하던 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나서야 마음이 편해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작은 아들 내외는 처음엔 왕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왕복이 힘들다며 집에 들어와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살기 시작하자 둘째 며느리 다혜는 냉장고 안에 두었던 약통 위치를 옮겼고 지훈이는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메모하며 집안을 돌았습니다. 이 씨는 아무 말 없이 둘째 아들 내외가 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 씨는 나름의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언제 약 위치가 바뀌었는지, 언제 금고 근처에 머물렀는지, 누가 무엇을 만졌는지 모든 걸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점점 변해가는 이 집안에서 살아남기 위한 이 씨의 선택이었습니다. 둘째 아들 내외와 살게 되면서 사람 손끝이라는 게 참 무섭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손끝이 한두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집이 달라졌습니다. 서랍 속 구조가 정밀한 이름으로 변했으며 약 상자는 더 이상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씨가 약을 찾을 때면 아버님 약 봉투가 여기 있으면 햇볕 들어서요. 찬장 안에다 넣어둘게요. 날짜대로 정리도 해놨어요. 하고 둘째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둘째 며느리의 말은 언제나 상식적이고 친절했습니다. 만약 반박하면 잘못된 걸 고집하는 사람이 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요즘 다혜가 없었으면 나 진짜 어깨 굳어서 돌아다니지도 못했을 거야. 아니, 약을 남이 손 떼는 게 더 위험한 거야. 그거 하루라도 잘못 바뀌면 낭패야. 그걸 다혜가 모르겠어? 아주 꼼꼼해. 요즘처럼 누가 집안일 저렇게 섬세하게 해주겠어. 아내는 이 모든 게 마음에 들었던 건지 이 씨에게 며느리 칭찬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생활이 갑자기 변하는 이 순간이 석연찮으면서도 신경이 쓰였습니다. 며칠 후 식탁엔 약봉지 대신 새로 산 영양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사온 건지도 몰랐고 왜 놓인 건지도 몰랐습니다. 어떤 곳에 좋은지도 몰랐기에 손이 쉬이 가지 않았습니다. 여기 있던 약은 어딜 가고 이런 게 있는 거냐? 이 씨의 말에 젓가락질을 하던 둘째 아들이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거요? 제가 요즘 어머니 기운이 없으신 것 같아서 홍삼정으로 샀어요. 괜찮죠? 누가 시켰냐? 그냥 효도하는 마음으로요, 아버지. 이 씨는 아들의 효도라는 그 말이 거슬렸습니다. 효도라는 단어는 요즘 누가 입에 쉽게 올립니까? 이 씨는 적어도 둘째 아들에게만큼은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심이든 쇼든 그 단어를 쓰는 순간 이미 부모는 죄인이 됩니다. 과거 둘째 아들 내외와 연을 끊었던 일 때문입니다. 유산 문제로 다투다가 이 씨의 금고에 손을 댔던 작은 아들로 인해 인연을 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효도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걸 보니 신뢰가 하나도 가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심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 내외는 이 씨 부부에 간병을 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하루 종일 무언가를 정리하거나 아내 김 씨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혹시나 아내가 집안일을 하려고 하면 어디선가 달려와서 뜯어말렸습니다. 장롱, 찬장, 수납함, 지갑까지도 불편하실까 봐요라는 말로 손을 댔습니다. 아내 김 씨는 둘째 며느리에게 점점 기대기 시작했습니다. 다혜야, 이따 내 혈압 체크도 한번 해주라. 그럼요, 어머님. 제가 어플로 요즘 혈압 기록까지 정리해드릴게요. 병원 갈 때 보여드리면 딱이에요. 혈압 수첩 대신 스마트폰에 기록된 수치들. 젊은 애들이야 스마트폰 사용을 잘해서 편하겠지만 스마트폰이 없던 시대를 살아온 이 씨 또래는 스마트폰 어플을 쓰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어느 누가 병원 갈 일이 생겼을 때 그걸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날 밤 아내가 이 씨에게 슬쩍 말했습니다. 지훈이랑 다혜가 요즘 나한테 말도 참 살갑게 해. 우리도 이젠 나이 들었고 애들 도움받으면서 살아야지. 도움이 아니라 접근이야. 지켜보면 다 보인다고. 왜 당신은 그렇게 의심이 많아? 당신도 봐. 다혜가 약도 챙기고 집도 깨끗하게 해놓고 얼마나 조심스럽게 구는지. 아내의 말에 이 씨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내외가 같이 살기 시작하면서 이 씨는 물건을 하나하나 사진으로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약봉지, 처방전, 서랍 내부까지
혹시나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대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씨가 서랍에서 보관하던 의료보험증이 사라진 겁니다. 대신 메모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서류 정리하다 어딘가에 넣어둔 것 같아요. 찾으셨으면 알려주세요. 다 해드림. 이 씨는 그걸 핑계로 둘째 며느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서류 정리? 내가 맡긴 적은 없는데 말이야. 그냥 어머님 약봉투 정리하다가 옆에 있어서요. 아버님께 여쭤보려다 바빠서. 내가 안 맡긴 물건을 손댔다는 게 바쁜 거랑 무슨 상관이냐? 죄송해요. 그런 의도 전혀 아니었어요. 아버님이 예민하실 줄 몰랐어요. 다혜는 빠르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태도가 또 다시 이 씨를 난처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여기서 더 나무란다면 속 좁은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이 씨는 장롱 안쪽에 넣어둔 금고에 작은 변화가 생긴 걸 발견했습니다. 비밀번호는 건드리지 않았지만 뭔가 흔들림이 느껴졌습니다. 이 씨가 착각한 건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건드린 건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이 씨의 손보다 타인의 손이 이 집안 더 많은 걸 건드리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 후 평소와 같은 일상이 지나갔습니다. 분명 몇 달 전만 해도 아내는 둘째 내외 생각만 하면 가슴을 퉁퉁 쳤습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은 참으로 이상한가 봅니다. 가까운 이가 웃어주면 미움도 누그러지고 손 한 번 잡아주면 그간의 상처도 잊어버리는 게 사람입니다. 다혜는 아내의 손을 자주 잡았습니다. 무릎에 파스를 붙여주고 혈압계를 감싸고 저녁엔 뜨뜻한 물수건을 이마에 얹어주기도 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파스 말고 근육 크림 발라드릴게요. 파스 성분이 독하다고 해서요. 그런 걸 어디서 다 알았니? 넌 간호사 했어도 잘했겠다. 그 말을 듣고 둘째 며느리 다혜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그 표정이 마치 그 말을 듣기 위해 준비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점점 아내는 다혜에게 의지하게 됐습니다. 이 씨에게 부탁하기보다 먼저 다혜한테 약 챙겨달라고 하고 걷는 것도 며느리 팔을 잡고 움직였습니다. 요즘은 다혜가 없으면 뭐 하나도 못하겠어. 당신이 못하는 게 아니라 자꾸 맡기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럼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해? 이렇게까지 도와주는데 내가 왜 의심을 해야 해? 이쯤 되니 이 씨는 불안해졌습니다. 집안의 구조가 바뀌는 것도 아닌데 사람 마음의 구조가 바뀌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내의 말끝에서 다혜가 점점 식구가 아니라 필요한 존재가 되어가는 걸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 씨는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고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말했잖아요. 그놈은 옛날부터 사람 마음 훑는데 귀신이었어요. 다혜요? 걘 더 무서운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내가 그냥 경계만 하다가 진짜 놓치게 생겼다. CCTV요? 아버지, 더는 손으로 넘기는 식은 안 돼요.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확인 가능하게 연결해 드릴게요. 다음 날 큰아들 경훈이가 어떤 영상 링크를 보내줬습니다. 우리 집 주방, 거실, 서재 앞 복도까지 잡히는 영상이었습니다. 이 씨는 그걸 가만히 틀어놨습니다. 일부러 아는 척도 안 하고 그저 방에서 블루투스로 그 화면을 켜놓고 하루 종일 흘려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기에 의심을 너무 하고 있었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말이 있듯이 둘째 며느리의 이상한 행동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다혜가 혼잣말을 중얼이며 장롱 서랍을 반복해서 여닫는 장면이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비닐 장갑을 낀 채였습니다. 다혜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꺼내고 다시 넣기를 반복했습니다. 그건 분명 단순한 청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 씨는 일부러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이번에 새로 산 인감도장 그거 어디 뒀지? 응? 내 장롱 안에 지갑 속 왜? 거기 있는 거 맞아? 장롱 속 지갑에 없어. 이 씨의 말에 아내는 화들짝 놀라 뛰어갔습니다. 김 씨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다혜도 뒤따라 나섰고 잠시 후 아내가 외쳤습니다. 여기 있었어.
지갑 아래 옷감 밑에 있네. 아이 참, 내가 괜히 놀랐네. 어머님, 놀라셨죠? 그거 제가 옷 정리하다가 떨어진 것 같아서 안에 다시 넣어뒀어요.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 김 씨의 말이 끝나자마자 둘째 며느리는 또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치도 어긋나지 않는 표정과 말투. 딱 용서받기 좋을 정도의 실수처럼 말하는 게 기가 막혔습니다. 다음 날 이 씨는 큰아들 경훈이의 도움을 받아 장롱 문 안쪽에 작은 접촉 감지 센서를 붙였습니다. 겉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CCTV만으론 부족했습니다. 이 집은 이제 이 씨가 지켜야 할 전장이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이 씨는 장롱 안쪽 서류 파일을 꺼냈습니다. 여느 날처럼 그냥 확인하고 덮으려 했던 거였는데 안에 끼워진 종이 하나가 눈에 걸렸습니다. 서류는 연습장처럼 구겨져 있었고 그 위엔 이 씨가 쓰는 필체를 흉내낸 이름 서명이 몇 번이고 반복돼 있었습니다. 그건 분명 누군가 이 씨의 서명을 연습한 흔적이었습니다. 이 씨는 즉시 그 종이를 휴대폰으로 찍었습니다. 그 뒤 몇 달 전 갱신했던 이 씨의 인감 서류와 대조해봤습니다. 획 하나, 점 하나가 미묘하게 틀렸습니다. 바로 그 미묘함 때문에 더 섬뜩했습니다. 이건 연습한 손이야. 익숙하지 않은 손이 내 사인을 따라한 거라고. 누가 했는지는 물어보지 않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CCTV를 돌려보니 며칠 전 다혜가 장롱 서류를 만지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비닐 장갑을 낀 채로 말입니다. 그 장면을 본 그날 밤, 이 씨는 일부러 아무 말 없이 파일을 제자리에 돌려놨습니다. 그대로 두고 다혜가 다시 움직이게 내버려두는 게 더 확실할 거란 판단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 위에 누런 편지 봉투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그 위에 쓰인 글씨는 다혜의 필체였고 속엔 낯선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가족 요양 등급 판정 요청서, 그리고 하단엔 신청인 이만수라는 이름이 또박또박 쓰여 있었습니다. 이 씨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이 들었고 얼른 그걸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낮잠을 자고 있었고 이 씨는 천천히 그녀를 깨웠습니다. 여보, 이 서류 본 적 있어? 응? 무슨 서류? 이 씨는 그걸 그대로 건넸습니다. 아내는 눈을 비비며 읽더니 금세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뭐야? 우리가 요양 등급 신청을 왜 해? 그건 나도 모르지. 신청 의사가 없는데 이름이 올라가 있다면 그게 문제지. 설마 다혜가?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어. 대신 그 서류에 있는 내 서명이 진짜인지 아닌지만 말해줘. 아내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평생 같이 살아왔던 동반자였던 만큼 이 씨의 모든 필체를 알고 있던 아내의 반응에 역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류 속 서명을 보면 이 씨가 자주 쓰는 만수라는 글자의 수획이 달랐습니다. 이건 명백한 위조 시도였습니다. 그날 저녁 다혜는 언제나처럼 웃으며 반찬을 내왔습니다. 오늘은 저녁에 새로 나온 청국장 끓여봤어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맛으로요. 이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다혜가 방으로 들어간 순간 아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나도 모르겠어. 저 아이가 우리를 진짜 생각해서 그런 건지 뭔가가 숨겨져 있는 건지. 숨겨져 있어, 확실히. 문제는 그게 지금 법적인 영역까지 넘어가고 있다는 거야. 이 씨는 그날 밤 오래된 고등학교 시절 친구 중 한 명인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서류 사진을 보내며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 서류에 있는 이는 누가 봐도 내 이름인데 내가 쓴 게 아니야. 이게 법적으로 뭔가 문제 될 수 있는 건가? 변호사 친구는 이 씨의 말을 듣더니 말했습니다. 간단히 말해, 이건 사문서 위조 시도야. 아직 접수되거나 사용된 게 아니라도 준비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어. 그럼 이걸 그냥 두면 어떻게 돼? 변호사 친구는 화들짝 놀라더니 말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건 이 서류가 너 동의 없이 실제 기관에 제출됐을 때야.
요양 등급 판정이 나면 보호자 권한이 그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이제는 CCTV나 녹화 따위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준비 단계에서 막지 않으면 자신은 물론 아내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친구에게 이야기를 들은 이 씨는 아내를 불러 앉히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지금부터는 당신도 내 편이 되어야 해. 이건 감정이 아니라 생존이야. 응, 알겠어. 나도 이제 조금씩 보여. 그날부터 이 씨는 장롱 금고 위치를 바꿨고 인감도장은 뽑아 따로 은행에 맡겼습니다. 이 씨는 자기 방 앞에 출입 센서를 하나 더 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씨 명의의 재산 목록을 모두 스캔해서 USB로 만들어 큰아들에게 보냈습니다. 잘하셨어요. 이제 그쪽에서 함부로 움직이긴 힘들 거예요. 그날 밤 방 안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은 이제 가족이라는 말로 접근한 사람들로부터 자신과 아내를 방어하는 요새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느끼게 되었던 건 그 애들은 돕겠다고 들어와선 점점 쥐겠다는 형식으로 태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이 씨는 그 변화가 어떤 순서로 일어나는지 이번에 똑똑히 봤습니다. 서류 하나에서 시작된 의심은 이제 명백한 목적이 보이는 단계로 들어섰습니다. 그날 오후 이 씨는 아내 몰래 다혜가 자주 드나드는 방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 방은 원래 작은 방이었고 큰아들네 손주들이 놀러오면 재우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다혜 간병 본부처럼 쓰이고 있었습니다. 이 씨는 방 안 가고 서랍 서너 개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서랍에서 이상한 파일 하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엔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서 복사본, 사망보험 수익자 변경 요청서, 그리고 이 씨 이름으로 적힌 위임 동의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머리가 차가워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리도 간병의 일부도 아니었습니다. 이 씨는 즉시 그 파일을 자신의 방 금고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일부러 둘째 아들을 따로 불렀습니다. 너 요즘 무슨 서류 정리하고 다녀? 서류요. 무슨 말씀이세요? 내 인감이 왜 네 서랍에서 나와? 위임장 복사본은 왜 갖고 있었냐고. 아버지, 오해세요. 그건 다혜가 실손 보험 정리하면서 쓴 거예요. 실손 보험 정리를 하는데 왜 내 사망보험 수익자가 네 이름으로 바뀌는 건데? 그 순간 작은 아들 지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잠시 말을 잃은 표정. 그건 곧 들켰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냥 혹시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요즘 병원도 자주 다니시고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저희가 챙기려고. 그럼 큰아들한테 맡기지 왜 너냐? 왜 하필 네 이름으로만 바뀌었냐? 이 씨의 말에 지훈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이 씨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너 설마 등본 주소 이전도 했냐? 아버지, 그건 다혜가. 너희는 지금 이 집을 슬쩍 너희 앞으로 가져가려는 거야. 간병이 아니라 계획된 접근이란 거다, 이놈아. 지훈이의 말이 막혔습니다. 이 씨는 자리에 앉은 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어느 순간 이 집은 이 씨와 김 씨만의 공간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아내에게도 솔직히 말했습니다. 파일을 보여주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세상에 설마 정말 이런 걸 다혜가? 간병이 아니라 유산을 가져갈 계획을 짜고 있는 거야. 당신한테 들키면 도와주는 척 다시 웃는 거고. 아니야, 그런 아이는 아니야. 너무 헷갈려. 설마 이 모든 행동이 계획적이라고? 그럴 리가. 이 씨는 당혹감에 횡설수설하는 아내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젠 믿고 싶은 게 아니라 확인해야 될 때야. 이건 현실이야. 다음 날 이 씨는 은행에 직접 갔습니다. 전자금융 권한 위임 여부, 인감 사용 이력, 주소지 열람 기록 등 자신의 이름으로 된 기록들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주소지 이전 신청이 들어왔고 사망보험 수익자 변경 요청도 실제로 접수 대기 상태였습니다.
서류만 정리한 게 아니라 이미 반쯤 실행에 들어간 겁니다. 이 씨는 담당 직원에게 그 모든 요청을 철회했고 신분 확인이 철저한 새로운 계좌로 전부 변경 요청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나오는 길에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훈아, 이제 네가 직접 움직여야겠다. 그 애들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곧 올라가겠습니다. 그날 밤 이 씨는 처음으로 잠을 설쳤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이젠 어떻게 혼내줄 차례인지 머릿속으로 정리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도 머릿속은 더 바쁘게 돌아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씨는 감기 몸살로 사흘간 입원했습니다. 몸은 쉬어야 했지만 눈은 스마트폰 화면만 따라다녔습니다. 이 씨의 방 CCTV 화면에서 낯익은 장면이 또 포착됐습니다. 다혜가 또다시 이 씨의 금고 근처를 서성이다. 서랍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고 문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이 씨를 챙기기 위해 병원과 집을 오가고 있었던 터라 이 사흘간 집을 사실상 그 둘에게 맡겨놓은 셈이었습니다. 이 씨는 며느리의 행동을 바라보며 병원 침대에 누운 채 영상 캡처를 눌렀습니다. 화면 속 며느리는 이번엔 장갑도 끼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그 모습이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이젠 감추려 하지도 않는다는 뜻이었으니 말입니다. 아버지, 퇴원은 언제 하세요? 내일 아침에 퇴원한다. 경훈아, 그 전에 내가 집에 좀 들러서 확인 좀 해봐라. 금고 쪽이죠? 그래, 금고랑 내 문서함이랑 서랍 위 카드 봉투까지. 다음 날 아침 둘째 내외가 이 씨를 데리러 왔을 때 경훈이가 몰래 집을 들렀습니다. 바로 이 씨가 부탁했던 일을 처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잠시 후 이 씨는 집에 도착한 뒤에 CCTV 속 그 위치들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한참을 확인하고 있을 때 큰아들 경훈이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지, 서랍 속 문서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카드 봉투 하나는 열려 있었어요. 열었으면 뭐든 찍었을 거다. 바꿨을 가능성도 크고. 이거 그냥 두면 안 돼요. 경찰 부르실 거예요? 아직 아니다. 아직은 증거를 더 쌓을 거다. 아니나 다를까 내부 문서 중 하나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사망보험금 관련 사본이 다른 버전으로 바뀌어 있었고 사인란엔 무려 볼펜 흔적이 덧그려진 사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건 누가 봐도 연습 후 자신이 붙은 서명처럼 보였습니다. 이 씨는 바로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요즘 다혜가 당신이 보는 앞에서 무슨 서류를 들고 다니는지 본 적 있어? 가끔 봉투 하나 들고 나오긴 하던데 어디 가는지는 말 안 해. 그게 바로 문제야. 왜 말도 없이 들고 다니냐고. 그 순간 부엌 쪽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고지서 다 왔길래 자동이체 신청하려고요. 아버님 이름으로 돼 있어서 바꿔드릴게요. 이 씨는 문 쾅 닫고 부엌으로 들어섰습니다. 누가 내 이름 바꾸랬냐? 내가 너한테 그런 권한 줬냐? 아버님, 그게 아니라 편하시라고. 요즘 손도 떨리시고. 손이 떨리긴 누가 떨려? 너희가 날 떨리게 만든다, 지금. 다혜는 순간 말문이 막힌 듯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훈이는 옆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너무 흥분하시지 마시고. 흥분을 안 하게 생겼냐? 내가 너희한테 금고 맡겼냐? 문서 맡겼냐? 그게 지금 간병이냐? 도둑질이지. 지훈이는 이 씨의 말에 잠시 말을 잃더니 결국 말문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 저희가 너무 조급했어요. 조급해? 조급한 게 아니라 치밀했지. 조용히 집안 다 접수하려고 했잖아. 그날 밤 이 씨는 집안 전등을 모두 껐습니다. 이 씨와 김 씨 그리고 둘째 아들 내외가 둘러 앉은 식탁만 제외하고 말입니다. 식탁 위엔 CCTV 캡처 사진, 변경된 문서 사본, 인감 위조 흔적이 프린트된 파일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이 씨는 작은 아들 지훈이와 며느리 다혜를 불렀습니다. 이건 다 너희들 짓이지. 간병, 그건 포장이고. 진짜는 이거였지. 아버지,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진짜로.
이미 있었어. 없을 게 아니라 이미 했잖아. 그때 아내가 조용히 말했다. 이젠 나도 모르겠다. 내가 이 아이들 믿은 게 잘못이었나 보다. 다혜는 처음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류를 챙겨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고 지훈이만 거실에 남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씨는 그날 밤 큰아들 경훈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제 마지막 준비하자. 남은 건 정리뿐이다. 이 씨는 큰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이다. 다 모여라. 내가 정리할 거다. 가족회의라는 말을 쓴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예전엔 설날이나 추석, 잔소리 섞인 안부 인사 후 쓰던 말이었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지금까지 작은 아들 내외가 벌여온 일에 대해 판결을 내리는 자리가 될 거였기 때문입니다. 주말 오후 거실 중앙 식탁 위엔 이 씨가 정리한 자료들이 한가득 올려져 있었다. 캡처 사진, 사본 문서, 위임장, CCTV 캡처본까지. 큰아들과 큰며느리는 이미 도착해 있었고 지훈과 다혜는 5분 늦게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무슨 일이신지요? 분위기가 너무. 앉아라. 오늘은 대화가 아니라 청문회다. 처음 보는 싸늘한 풍경에 기죽은 작은 아들 내외가 머뭇거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씨는 그제서야 파일 하나를 꺼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내가 병원에 있을 때 내 방에 설치한 CCTV 영상이다. 내가 내 방까지 설치했던 건 내 직감 때문이다. 그리고 그 직감은 100% 맞았지. 이 씨는 사망보험 수익자 변경 신청서와 인감 위조 흔적이 남은 서류 사본을 꺼냈습니다. 다혜는 입을 다물었고 지훈이는 얼굴을 숙였습니다. 내가 살아있는데 내 사인을 흉내낸 사람이 누군지는 내 눈에도 보인다. 아버지, 저희가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냥 처음엔 간병은 진심이었고. 그 말 입에 담지 마라. 간병이 아니었다. 접근이었고 계획이었다. 아버님, 저희가 미웠던 건 알지만 너무 심하세요. 저희도 방법을 잘 몰랐던 거예요. 모르면 안 해야지. 모르는 게 죄야? 아니지, 계획된 행동이잖아. 큰아들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거칠어졌습니다. 설마 아니 동생이라는 놈이 이런 행동까지 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겁니다. 과거 그런 실수를 했을 때 많이 힘들어서 그랬을 거라고 이 씨와 김 씨를 달랬던 게 바로 큰아들 경훈이었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 경훈이는 책상을 쾅 치며 일어섰습니다. 형으로서 참고 있었지만 오늘은 못 넘긴다. 아버지 서명 위조한 게 사람이냐? 법적으로는 그게 뭔지 알기나 하냐? 형, 나도 진짜 죽을 맛이야. 근데 진짜 사업이 너무 안 돼서. 그렇다고 그런 짓 하는 거냐? 그 말에 다혜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솔직히 그냥 너무 답답해서 그랬어요. 저희도 사람인데 어버이날에 아무 말 없이 퇴짜 맞고 돌아올 때마다 자존심이 상하고. 자존심? 자존심 상한다고 이런 행동을 해도 되는 거니? 다혜의 말에 김 씨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 씨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 눈물은 슬픔보다 분노에 가까웠습니다. 나는 다혜 너 믿었다. 딸처럼 챙겼어. 손주 생기면 내가 봐줄 생각도 했고. 그런데 그게 이런 식으로 돌아오냐? 다혜는 울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며느리의 눈물이 진심인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후 너희는 집에 금고에도 서류에도 통장에도 일절 접근할 수 없다. 디지털 접근 권한은 전면 회수했고 인감은 법무사에게 맡겼다. 아버지,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기회 한 번만 주세요. 기회는 이미 3번이나 줬다. 그리고 다 버렸지. 지금 이건 기회가 아니라 정리다. 그 순간 거실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지훈이는 머리를 감싸 쥐었고 다혜는 뭔가 말하려다 결국 말을 삼키고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이 씨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너희는 내 집에 동거 가족이 아니다. 이번 달까지 짐을 정리해라. 나중에 변호사 통해 정식 고지할 거다. 김 씨도 이번만큼은 넘어가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끝내 다혜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큰아들도 더는 한마디 하지 않았고 그날 회의는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날 밤 이 씨는 문을 잠그고 아내 김 씨에게 말했습니다. 이 집은 이제 우리가 다시 지켜야 해. 사람 좋다고 넘기면 사람 때문에 잃게 되는 거야. 폭로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시작이었습니다. 정리를 하려면 말이 아니라 서류와 도장이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 주 월요일, 이 씨는 변호사 친구와 함께 은행과 구청을 돌았습니다. 우선 이 씨의 명의의 모든 계좌는 인터넷 접근 차단, 그리고 타인 위임 거부 명시 문구를 추가했습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죽기 전까진 내 돈은 내 손으로 움직인다. 변호사 친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다음은 집 문제였습니다. 작은 아들 부부는 여전히 2층 방을 그대로 사용 중이었고, 짐은 그대로였으며 다혜는 하루에 2번씩 아내의 눈치를 보며 아양을 떨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다시는 그런 일 없게 할게요. 진심이에요. 진심은 네가 한 짓하고 다르지 않아야 하는 거야. 진짜예요. 저도 너무 무서워요. 저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아서 해야지. 이 집은 우리 거야. 너희한테 물려준 적 없어.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돌아섰고, 지훈이는 그날 밤 이 씨에게 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나 진짜 한 번만 살 수 있게만 해주세요. 집에서만이라도. 내가 지금 살려고 하는 게 우리 집 반이라는 게 더 문제다. 이 씨는 다음 날 변호사와 함께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현재 동거 관계는 종료되었으며 본인의 허락 없이 거주 중인 상태는 무단 점유에 해당함. 30일 내 퇴거하지 않을 경우 민사상 퇴거 소송 진행 예정임. 그날 저녁 집에 도착한 지훈이와 다혜는 이 서류를 보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건 진짜네. 내용 증명이면 말 다 했지 뭐. 우리 진짜 내쫓기게 생겼다. 며느리는 결국 김 씨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이 집에서 나가면 진짜 갈 데가 없어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나가 어디로든. 우리가 너희들 때문에 얼마나 불안하게 살았는지 너희는 몰라. 그렇게 아끼던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며 말해도 김 씨의 말과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그 모습은 이 씨가 지금까지 알던 아내 김영순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지훈이는 이 씨의 방 앞에서 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저 진짜 망할 것 같아요.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이 씨는 밖에서 들리는 아들의 목소리에도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저 방 안에서 말했습니다. 그만해라. 이젠 너한테 줄 것도 줄 이유도 없다. 다음 날 집 앞엔 트럭 한 대가 섰습니다. 지훈과 다혜는 그제서야 진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결국은 나가네요. 조금은 후련하시죠? 후련하긴 한데 씁쓸하다. 부모 마음이 그렇더라. 그날 밤 문 앞엔 편지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둘째 지훈의 글씨였고 그 안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마지막까지 이렇게밖에 못한 저희가 참 부끄럽습니다. 그래도 부모님 건강히 오래 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씨는 그 편지를 말없이 찢어 휴지통에 넣었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의 삶을 자기 손으로 지켜야 한다는 걸 이 씨는 다시 배웠습니다. 지훈과 다혜가 집을 나간 뒤 이 씨 부부에게 큰 변화를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용해졌을 뿐이었고 그 조용함이 이 씨 부부에겐 기적이었습니다. 이 적적함을 달래기 위해 큰아들 경훈이가 매주 찾아왔습니다. 토요일이 되면 미역국이나 고등어 조림 같은 걸 사들고 왔고 큰며느리도 짬이 날 때마다 마트에서 이것저것 싸들고 집에 들렀습니다. 아버지, 요즘은 얼굴이 좀 편안해 보이세요. 속이 편하니까 그렇지. 불청객 없고 생각 많을 일 없으니까. 김 씨도 처음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흔들림이 예전 같았으면 난감했겠지만 지금은 아내도 분명해졌습니다. 며느리가 남겨두고 간 머리끈 하나, 지훈의 낡은 슬리퍼 하나, 아직 집에 남아있는 둘째 내외의 흔적을 이 씨는 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리된 상자에 이름도 없이 박스만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게 그 아이들과의 마지막 연결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조금씩 흘렀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고 김장철이 다가왔습니다. 경훈이네도 올해 김장 같이 하지? 민지 손 크니까 걔도 부르면 좋겠어. 그럼 이제는 걔들만 진짜 가족이다. 한 번은 사촌 동생네 가족을 통해 소문을 전해왔습니다. 지훈이네 남양주로 이사 갔다더라고요. 월세 집에서 살면서 막노동도 한다던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도 그 이야기를 들었던 건지 잠시 눈을 감더니 말했습니다. 불쌍하긴 해. 그래도 안 된다고 해서 더 안 되는 거겠지. 이 씨와 김 씨는 그 얘기를 그날로 끝냈습니다. 이따금 우체통에 낯선 엽서 같은 게 꽂혀 있기도 했습니다. 보낸 사람 없음. 내용도 짧고 단순했습니다. 봉투를 뜯어 열어보니 단 한마디만 적혀 있었습니다. 건강히 계세요. 이 씨는 그것도 더는 마음에 담지 않았습니다. 그런 건 이름이 붙어 있어야 진짜가 되니 말입니다. 어느 날 큰아들과 손주가 집에 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내년 봄엔 가족여행 가요. 제주도 어떠세요? 좋다. 이젠 우리가 쉴 자격이 있다. 그 말을 하며 이 씨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진짜 복수는 화내는 것도 쫓아내는 것도 아니라 다시 평범하게 살아가는 거라는 걸 말입니다. 이 씨는 평소와 같이 서랍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일기를 하나 썼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 품을 순 없다. 때론 그 이름을 내려놓고 내 삶을 지키는 쪽을 택해야 할 때도 있다. 후회하지 말자. 다만 다시는 흔들리지 말자. 뭐라고 했니? 지금? 아, 그냥요. 제가 이렇게 한 달이나 어머님 곁에서 지냈으니까요. 어머님 마음도 제가 제일 잘 아니까. 그래? 한 달 지냈다고? 네, 솔직히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시부모 간병하는 며느리 드물잖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1, 이름은 강옥자입니다. 하나뿐인 며느리가 평소 하지 않던 짓을 하는데 시청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고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아래 댓글에 부탁드립니다. 퇴원한 다음 날이었어요. 밤새 다리가 쑤시고 허리가 욱신거렸지만 아침밤 냄새에 눈을 떴습니다. 멸치국 끓는 냄새, 호박전 부치는 냄새, 분명 아침상이었습니다. 그게 고마웠죠. 42세 며느리 박지혜가 그렇게 부엌에서 뭘 해주는 모습을 본 게 언제였는지 까마득했으니까요. 어머님, 입맛 없으시면 이거라도 드셔보세요. 살갑게 내미는 미역국 한 숟갈에 속이 풀리는 줄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드디어 정신 차리고 이제 좀 달라졌나 싶기도 했죠. 근데요, 그건 제가 잠깐 착각한 거였어요. 그 애는 정이 아니라 계산으로 들어온 거였더라고요. 병원에 입원했을 땐 온종일 간호사랑 눈만 마주치고 살았습니다. 아들은 출장 중이라며 연락도 뜸했고 며느리는 일 핑계대며 병문안 한 번 안 왔어요. 간병인 없이 3박 4일을 버틴 날 담당 의사가 말하더라고요. 혼자 계시는 거면 간병인이라도 부르셔야죠. 고관절 수술은 회복도 중요한데요. 그 말 듣고 처음으로 아, 내가 이젠 몸으로는 안 되는구나 싶었어요. 며느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지혜야, 혹시 며칠만 도와줄 수 있겠니? 잠시 정적이 흐르고 나서 그 애가 말했어요. 며칠만이라뇨. 어머님이 그러실 줄 알고 저 이번 달 휴직 냈어요. 그 말에 순간 울컥했죠. 고맙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려던 찰나 며느리가 덧붙였어요. 한 달만 저랑 같이 계시면 돼요. 그 정도면 회복되시겠죠? 한 달 그 말이 왜 그렇게 딱 잘린 느낌이었을까요? 집으로 데려다주는 차 안에서도 며느리는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여기 있으면 병원 왔다 갔다 하기도 좋고 민지도 이제 좀 컸으니까요. 어머님 걱정은 하지 마세요. 아들 성우는 운전하면서도 고개만 끄덕였고요. 지혜가 알아서 잘 챙겨줄 거야, 엄마. 그래요. 그 말도 고마웠어요. 딱 거기까진요.
집에 들어온 첫날 밤, 며느리는 부엌 정리를 하다가 무심히 물었어요. 이 집은 어머님 명이죠?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응, 뭐, 그렇지. 유언장 같은 건 아직 안 쓰셨죠?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왜 그런 걸 묻니? 그 애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아니요, 그냥. 어머님 돌아가시면 이 집은 저희 거죠? 그 말에 숟가락을 놓고 말았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니? 아니에요, 그냥요. 그렇다는 거죠. 그 말에 밥맛이 뚝 떨어졌어요. 그 애는 설거지를 하러 일어났고 저는 자리를 못 뜨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밤에 잠이 안 와 불 꺼진 거실에 나왔어요. 그리고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이 집을 샀을 때가 남편이 세상을 뜨기 2년 전이었죠. 퇴직금이랑 보험금 털고 대출도 껴서 겨우 마련했던 집이에요. 그 집을 한 달 살고 가는 며느리가 자기 거라고 말한 거죠. 이튿날 병원 예약이 있어서 외출을 했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동네 은행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집 문서를 꺼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그 말 한마디에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집 내가 살아서 지키자. 그날 이후 며느리는 더 다정해졌습니다. 제가 방에서 나가면 슬리퍼를 내밀고 식사 시간 맞춰 밥도 차려줬어요. 근데요, 그 손끝이 따뜻하진 않았어요. 매일 정성스럽게 무언가를 하면서도 그 애는 제 눈을 피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너무도 솔직했기 때문이겠죠. 그 말에 담긴 뜻을 모른 척하기엔 제가 살아온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날 이후 전 마음을 정했어요. 이 애에게는 줄 것도 기대할 것도 없다. 그리고 하나씩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이 집에서 쫓아낼 방법 말고 정리할 각오부터요. 아들이 며느리를 처음 인사시키러 데려온 그날도 참 따뜻한 날이었어요. 봄이 막 시작되려던 3월 말쯤이었죠. 성우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온다고 했을 때 마음이 괜스레 분주했습니다. 시장에서 미역국 거리랑 잡채 재료, 조기 한 마리까지 사다 놨었죠. 처음 오는 날엔 집 냄새가 좋아야 한다고 그게 제 나름의 철칙이었거든요. 도어락 소리가 나고 문이 열렸는데 처음 보는 얼굴이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박재혜입니다. 웃는 얼굴이 무척 단정했어요. 요즘 애들 치고는 인사성도 밝고 눈도 똑바로 마주쳤죠. 첫인상만 놓고 보면 그날은 제법 괜찮은 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밥상 앞에서 지혜는 손을 모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정성 가득한 집밥,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맛있어요. 어머님. 그 말 한마디에 피곤도 긴장도 다 풀렸습니다. 맛있게 먹어줘서 고맙네. 그땐 정말 이 애가 며느리가 된다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도 했었어요. 결혼하겠다는 말을 들었을 땐 사실 마음이 좀 복잡했습니다. 외동 아들이라 그런지 아직 내 품 안에 있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성우가 처음으로 꺼낸 말이 그거였어요. 엄마, 내가 지혜랑 결혼하면 엄마 모시고 살게. 지혜도 동의했어. 그 말이 뭐랄까. 순간 너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론 뭔가 찜찜했어요. 처음 명절을 함께 보냈을 때 지혜는 다른 며느리들과 달랐어요. 명절 음식 하나하나를 옆에서 배우겠다고 붙어 있었고 설거지며 뒤처리도 도맡아 했어요. 아이고, 요즘 이런 며느리 어딨어요? 복 받으셨어요, 우리 옥자씨. 이웃 미란도 그렇게 말했죠. 그런 말 들으면 괜히 뿌듯하고 어깨도 으쓱했어요. 그렇게 몇 해가 지났습니다. 아이도 하나 낳았고 지혜는 육아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처음엔 고맙다고 했어요. 어머님, 아이는 제가 직접 키우고 싶어요. 남의 손에 맡기고 싶지 않아요. 그 말 들으면서 요즘 애들치곤 생각 깊네 싶었죠. 그런데요, 그건 진심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땐 몰랐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말들도 다 포장된 말이었더라고요. 아이 돌잔치 날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다 빠지고 지혜가 제 옆에 앉더니 조용히 말하더군요.
어머님, 이 집 혹시 유산 정리는 하셨나요? 그때도 그랬습니다. 너무 무심히, 너무 자연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 애가 무섭다 싶었던 순간은 한 번은 성우가 이런 말을 꺼냈어요. 엄마, 지혜가 엄마 집 리모델링 하자고 했어요. 오래돼서 불편하다고.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뭐 불편하다는 말 한 적도 없는데? 그냥 자기는 살림하는 입장에서 그렇다길래. 그 말에 처음으로 이 애가 이 집을 자기 집처럼 여기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러고는 일이 바빠진다는 핑계로 명절에도 안 오고 전화를 해도 받질 않고 점점 제게서 멀어졌습니다. 그러다 딱 제가 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 다시 며느리 모드가 시작된 거죠. 그전엔 살뜰함이라도 진짜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그 애가 제 곁에 있는 게 계약된 시간 같았어요. 얼마나 있을까? 언제까지 웃을까? 다 끝나면 무슨 말부터 꺼낼까? 그게 다 읽히기 시작하니까 무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전 요즘 기록을 시작했어요. 매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말을 들었는지, 어떻게 반응했는지. 제가 이 집의 주인으로 끝까지 살아남기 위해서 말이에요. 사람 마음이란 게 참 묘하더라고요. 무릎이 욱신거리고 허리가 쑤셔도 조금만 쉬면 괜찮겠지 하며 버티게 되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그냥 나이살이라 생각했죠. 70 넘고 나면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부엌 가려다 순간 다리가 휘청했어요. 눈 떠보니 바닥이었어요. 냉장고 문이 열려 있었고 깨진 된장 뚝배기 사이로 팔꿈치에서 피가 흐르더라고요. 응급실에 누워 있으면서 자꾸 눈물이 났습니다. 아픈 게 아니라 이 상황이 참 한심하고 서글펐어요. 의사가 말했어요. 고관절 골절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낙상으로 자주 겪는 부위예요. 최소 2주는 병원에 계셔야 해요. 그 말을 듣고 머리가 하얘졌어요.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성우야, 엄마가 좀 다쳤어. 병원이야. 병원, 어디요? 왜요? 넘어졌어. 수술해야 한대. 그날 오후 늦게서야 병실에 왔어요. 혼자 온 것도 아니고 며느리 손에 쥐어진 과일 바구니 하나 들고요. 어머님, 어떡해요? 괜찮으세요? 그 말 한마디 외엔 그날 내내 아무 말도 없었어요. 아들도 조용했고요. 핸드폰만 들여다보더군요. 옆 침대 할머니는 며느리가 이틀에 한 번씩 와서 죽도 먹여주고 발도 주물러준다 했어요. 그 소리가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밤에 옆구리가 저릿한데 누가 기대거나 손잡아줄 사람도 없고 딱히 부탁할 대상도 없고 그게 그렇게 서럽게 느껴졌어요. 간병인이라도 불러야겠다 싶었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어디다가 말 꺼내야 할지 몰라 이웃 미란이한테 연락을 했죠. 미란아, 나 병원인데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뭔 일이야, 언니? 어디야? 당장 갈게. 그렇게 달려와 준 사람이 가족보다도 더 고마웠습니다. 며칠 뒤 미란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며느리는 병문안도 안 오냐? 아들 며느리는 뭐 하나? 일이 바쁜가 봐. 그럴 수도 있지. 그 말 하면서도 속으론 부글부글 끓고 있었어요. 내가 아들 어린 시절부터 어떻게 챙기고 덮고 살았는데 이럴 땐 이럴 수 있나 싶었죠.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 하루는 간호사가 말했어요. 보호자분, 수술 후엔 반드시 가족 간병이 필요해요. 고관절은 움직임이 자유롭지 않거든요. 순간 고민이 됐습니다. 이걸 성우한테 부탁해야 하나? 아님 그냥 간병인을 알아볼까? 근데 그 비용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며느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지혜야, 혹시 며칠만이라도 봐줄 수 있을까? 며칠이요? 아, 저 이번 달 휴직 냈어요. 어머님이 그러실 줄 알고요. 그 말이 고마웠습니다.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묘하게 뒷맛이 씁쓸했어요. 너무 쉽게, 너무 빨리 그 말이 나왔거든요. 퇴원날 아들 내외가 데리러 왔습니다. 차
차 안에서 며느리가 물었어요. 어머님 집은 큰 수리 없이 바로 지낼 수 있죠. 그게 첫 마디였어요. 퇴원 축하드려요도 아니고 힘드셨죠도 아니고. 그때 확신했죠. 이 애는 지금 돌봄이 아니라 조건을 생각하고 있다는 걸요. 그래도 저는 그때까진 참으려 했어요. 나도 한 달 정도만 회복하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몸이 불편하니 더 예민해지잖아요. 그 애의 손끝에서, 말투에서, 식탁 위에 올라온 밥상에서조차 정이 아닌 계산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약을 챙겨주면서도 명확하게 딱 시간을 맞춰오고 식사는 꼭 본인이 먼저 끝내고 났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 말이 나왔습니다. 어머님 돌아가시면 이 집은 저희 거죠? 그게 결정적이었어요. 몸보다 마음이 더 아팠던 말. 그 말을 듣고 저는 단단히 결심했어요. 아프다는 이유로 내 모든 걸 내어줄 순 없겠다. 사람은요, 진심일 때보다 조건일 때 말이 더 빠릅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며느리 지혜를 통해 정확히 알게 됐어요. 병원에서 수술을 마치고 회복실로 옮긴 다음 날이었어요. 지혜가 병실로 찾아와 말했죠. 어머님, 일단 퇴원하시면 저희 집엔 말고 그냥 어머님 댁으로 모실게요. 그 말도 이상하게 들렸어요. 지혜야, 그래도 네가 불편하지 않겠니? 아니에요. 오히려 어머님 집이 편해요. 말은 번듯했지만 그 안엔 이상하게 감도는 이질감이 있었어요. 곧 이어지는 멘트가 저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딱 한 달만 같이 살면 어머님도 회복되시잖아요? 딱 한 달, 그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딱이라는 말이 그렇게 차갑게 느껴질 줄 몰랐어요. 그게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내가 너 돌봐주는 건 한 달짜리 계약이야.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퇴원 날, 집에 들어왔더니 벌써 짐이 풀려 있었어요. 주방에 있던 제 그릇들은 안 쓰는 서랍 속에 들어가 있었고요. 지혜가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손이 빠르잖아요. 이참에 주방 정리 좀 했어요. 어머님 쓰시던 것보다 이게 동선이 편하더라고요. 그때 느꼈습니다. 이 애는 돌봄을 하러 온 게 아니라 자기 자리를 만들러 온 거구나. 다음 날 아침, 지혜는 시간을 정확히 맞춰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밥, 국, 2가지 반찬. 깔끔했고 부족할 것도 없었어요. 입맛 없으시면 죽도 끓일게요. 오늘 점심은 제가 콩나물밥 해드릴게요. 정말 살뜰하더군요. 그런데요. 그 손길엔 온기가 없었어요. 정성이 아니라 정해진 업무 같았거든요. 며칠이 지나고 이웃 미란이가 들렀어요. 제가 입원했다는 소식 듣고 반찬을 챙겨왔더라고요. 언니, 몸 좀 어때? 뭐, 움직이긴 아직 좀 그렇네. 그때 지혜가 나와서 말했어요. 제가 다 챙기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그 말 딱 이 집엔 당신이 끼어들 자리 없어처럼 들렸어요. 미란이는 조용히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저 애가 뭐 언니 집에 오래 있으려는 눈치야? 그냥 한 달 있다 간다더라. 한 달 있다가 뭐 집 주인 바뀌는 거야? 그 말에 웃었지만 속은 웃기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지혜가 설거지를 하면서 갑자기 묻더군요. 어머님, 혹시 유산 관련해서 정리해 두신 거 있으세요? 그 말에 놀라서 고개를 들었죠. 유산은 무슨 유산이니? 그런 거 정리할 것도 없어. 아, 아니에요. 혹시라도 해서요. 그냥 궁금해서요. 그렇게 말하면서 설거지에 물을 좀 더 틀더군요. 마치 그 말을 물소리에 흘려보내겠다는 듯이요. 시간이 지날수록 지혜는 조금씩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대화에 슬쩍슬쩍 이 집이라는 단어가 들어갔고 제가 앉는 자리에 슬그머니 그녀의 노트북이 놓이기도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결정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병원에 다녀오는 날이었어요. 진료가 좀 길어져 늦게 돌아왔는데 거실 소파에 앉은 지혜가 전화통화를 하며 웃고 있었어요. 여기 구조는 진짜 좋아요. 베란다도 넓고 방도 3개나 되고요. 강남이랑은 비교는 안 되지.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애는 지금 누군가에게 우리 집을 설명하고 있었던 거죠.
제가 들어서자 지혜가 황급히 전화를 끊었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오늘은 병원 늦으셨네요. 방금 누구랑 통화했니? 아, 그냥 친구예요. 뭐 집 얘기하다가.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애는 이 집을 지낼 곳이 아니라 받을 곳으로 보고 있구나.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집문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확인했어요. 소유주란에 적힌 제 이름, 등기일자, 대출내역, 모든 걸 다시 한 번 봤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집을 누구에게도 넘기지 않겠다. 사람 손이란 게 그래요. 진심은 손끝에서 느껴지거든요. 뜨거운 국을 식혀주는 손이든 이마를 짚는 손이든 그게 정이라는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지혜의 손에선 그게 없었어요. 지혜는 아침마다 제 침실 문을 열며 말했어요. 어머님, 일어나실 시간이에요. 오늘은 호박죽이에요. 그리고는 내가 일어나기도 전에 침구를 걷어 정리했고 곧장 욕실로 가서 물 온도를 맞췄습니다. 겉보기엔 완벽한 간병인이었어요. 근데 묘하게 숨 막히더라고요. 밥상에 앉으면 숟가락을 제가 들기도 전에 말이 나왔습니다. 이건 무 넣고 졸인 거고요. 저건 멸치 볶은 거예요. 밥상은 가족끼리 앉는 건데 그 애는 자꾸 서비스를 주는 것 같았죠. 그날따라 몸이 유난히 아팠습니다. 밤새 쑤시던 고관절이 욱신거렸고 기운도 없어서 식사도 거르고 싶었어요. 지혜야, 오늘은 그냥 물만 한 잔 줄래? 어머님, 이거 다 만든 건데요. 죽이라도 조금 드셔보세요. 버리면 아까워요. 그 순간 걱정보다 재료값이 먼저 나오는 그 말에 가슴이 좀 시렸습니다. 하루는 늦은 밤이었어요. 잠이 안 와 거실로 나가려는데 방 안에서 웅성거리는 통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여기 구조 진짜 좋아. 베란다도 넓고 어머님은 요즘 거의 방에만 계셔. 그 말에 문고리를 잡은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 애는 지금 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아니라 관리인처럼 말하고 있었어요. 며칠 뒤 미란이가 반찬을 들고 왔습니다. 언니, 요새 얼굴이 더 상했네. 밥은 잘 먹어? 그럼 지혜가 몇 끼니 챙겨줘. 근데 왜 이렇게 말라가? 그 말에 그냥 웃었어요. 사실 먹긴 했는데 소화가 안 됐거든요. 밥보다 숨이 막혔어요. 지혜는 가끔씩 내가 쓰던 오래된 가전이나 가구를 슬쩍 치우곤 했습니다. 어머님, 이 믹서는 너무 오래됐어요. 제가 하나 사놓을게요. 어차피 저도 쓰니까요. 말은 그럴듯했어요. 근데 그 애가 산새 믹서기는 항상 제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었어요. 주방은 제 집이 아닌 그 애의 작업장 같았습니다. 하루는 작은 카세트 라디오를 틀어놓고 쉬고 있었어요. 그 소리가 기분을 좀 풀어줬거든요. 그랬더니 지혜가 말했죠. 어머님, 라디오 소리 좀 줄여주실래요? 집중이 안 돼서요. 집중? 아, 오늘 온라인 수업이 있어서요. 잠깐만요. 알고 보니 그 애는 간병을 핑계로 휴직한 게 아니라 무언가를 배우고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심지어 점심시간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오늘 점심엔 못 챙겨드려요. 과제가 있어서요.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알아서 드세요. 그 말을 듣고 숟가락이 안 들리더라고요. 그럼 난 뭐지? 이 집에서 그냥 밥 먹고 버텨야 하는 손님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에 이불 속에서 혼잣말을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지? 며느리에게 민폐 끼치기 싫어서 입원도 혼자 했고 퇴원도 조용히 준비했는데 이젠 감사함조차 사치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 애가 계속 이 집에 머물 수는 없겠다. 사람 손이 차가우면 그 사람은 내 곁에 있어선 안 되는 사람이더라. 그날은 이상하리만큼 평온한 날이었어요. 창밖으로 햇빛도 들고 몸도 전날보다 나아져서 오랜만에 상도 같이 차렸습니다. 저는 그게 우리 사이가 조금 나아진 건가 싶어 괜히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런데요. 그 좋은 기분은 딱 밥 한 숟갈 동안만이었어요. 지혜가 조용히 말문을 열었어요. 어머님, 요즘에는 부동산도 조정기라네요. 집값이 조금 빠졌대요. 저는 별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죠.
그래, 뭐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지. 그런데 어머님 집은 큰 도로랑 가까워서 괜찮을 거래요. 처음엔 그냥 부동산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어진 말에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어머님 돌아가시면 이 집은 저희 거죠? 순간 바발이 목에 걸린 듯 목이 탁 막혔어요. 천천히 고개를 들었는데 그 애의 눈은 당황하거나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 했죠. 뭐라고 했니? 지금? 아, 그냥요. 제가 이렇게 한 달이나 어머님 곁에서 지냈으니까요. 어머님 마음도 제가 제일 잘 아니까. 그 말을 듣고 제가 허탈하게 웃었어요. 그래? 한 달 지냈다고? 네, 솔직히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시부모 간병하는 며느리 드물잖아요. 그 애는 효도를 자산처럼 계산하고 있었어요. 간병은 투자고 내 집은 수익이었겠죠. 그 말을 듣고도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밥상에 올린 미역국만 천천히 휘저었어요. 속은 끓고 있었지만 겉으론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그날 밤 거실에서 지혜가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응, 언니, 근데 어머님이 아직도 집 얘긴 꺼내시질 않아서 답답해 죽겠어. 아니, 그냥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계속 말이 없으시니까 불안해서 그렇지. 그 말 문 열고 듣고 있었어요. 그 순간 이 집 공기조차 싫어졌습니다. 며느리가 방에 들어간 뒤 저는 살짝 냉장고 문을 열고 그 안에 넣어둔 약봉투를 꺼냈어요.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아플수록 이 애는 더 대담해지는구나. 이튿날 아들이 퇴근 후 들렀습니다. 엄마, 요즘 몸은 좀 어때? 지금처럼만 있으면 살겠지. 지혜가 잘 도와주지? 나도 고맙더라. 그 말에 속이 뒤틀렸어요. 성우야, 넌 내가 죽으면 이 집이 누구 거라고 생각하니? 그건 엄마 유언이나 마음에 따라야지. 그래, 그럼 됐다. 그 다음날 아침 식사를 마치고 지혜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오늘 같이 공증 사무소 다녀오실래요? 유언장 같은 건 미리 작성해두는 게 좋대요. 요즘은 다 그렇게 한대요. 그 순간 제 입에서 단호한 말이 나왔습니다. 지혜야, 이 집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누구 것도 아니야. 지혜는 잠깐 말을 잃더니 천천히 대답했어요. 네, 알겠어요. 그냥 제가 너무 앞서갔네요. 그날 밤 저는 방에 들어가 집 문서를 꺼내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봉투에 다시 넣어 서랍 속 가장 안쪽에 품 안처럼 깊이 밀어 넣었어요. 이제는 내 재산만이 아니라 내 마음도 지켜야겠다.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사람이여, 한계를 시험당하면 순간 깨닫습니다. 아, 이제는 끝내야겠구나. 그 경계선이 무너지면 그땐 아무 말도 따뜻하게 들리지 않거든요. 그날 지혜는 아침밥을 차려준 뒤에 말도 없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문을 열었어요. 어머님, 저도 이제 직장 복귀를 준비해야 해서요. 그래, 이제 몸도 좀 낫고 너도 생활이 있지. 그래서 정리를 좀 해두는 게 좋겠다 싶었어요. 정리? 지혜는 눈웃음을 지으며 무언가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노트북 화면이었고 그 안에는 제목이 붙은 파일 하나가 떠 있었어요. 간병 상속 약정서 초안.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지혜는 아무렇지도 않게 설명을 시작했어요. 법적으로 큰 건 아니고요. 그냥 서로 확실하게 해두자는 의미예요. 제가 한 달 이상 간병한 만큼 어머님이 돌아가신 뒤엔 이 집을 넘겨주시는 걸로. 지혜야, 그게 지금 말이라고 하니? 어머님, 요즘은 이런 거 다 해요. 간병하고도 상속 못 받은 시어머니 며느리들 얼마나 억울한데요. 그 순간 제 속에서 그동안 참아왔던 게 다 끌어올랐어요. 내가 병원에 누워서 겨우 정신 차렸을 때 너는 이 집값을 따지고 있었던 거니?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 이참에 서로 오해 없게 하자는 거죠. 오해? 사람을 돈으로 대하는 게 오해야? 그 말에 지혜도 감정이 올라온 듯 했어요. 저도 바보 아니에요. 한 달 넘게 여기 들어와 살면서 저 혼자 요리하고 청소하고 간병까지 했는데 어머님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잖아요. 고맙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그랬니? 아니면 이 집 문서를 받고 싶어서 그랬니?
지혜는 말을 못했어요. 하지만 눈빛은 말하고 있었어요. 둘 다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천천히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 그럼 고맙다. 이제 집 비워주렴. 지혜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세요? 내가 너 데리고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서. 그리고 이 집은 누구에게도 거래되지 않을 거니까. 그날 저녁 성우가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지혜는 곧장 거실에서 말했어요. 여보, 어머님이 나가래. 이 집에서 나가래. 성우는 얼떨떨한 얼굴이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지혜가 계약서를 내밀었어. 내 집을 넘겨달라는 약정서를. 그게 너도 알고 있었니? 성우는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모른다는 듯한 표정이지만 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부분은 한편이란 걸. 성우가 그제야 말했어요. 엄마, 그건 지혜가 너무 앞서갔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 달 넘게 도와준 거잖아? 도와준 게 아니라 거래한 거였지. 사람을 도우려면 조건 없이 해야지. 내가 아플 때 그 애는 대가부터 물어봤어. 조용한 밤, 지혜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요. 그런데 딱 하나, 나가기 전 제게 말했어요. 이렇게까지 매정하게 하실 줄은 몰랐어요. 매정한 건 네가 먼저였지. 계약서에 엄마를 올린 게 그게 진짜 매정한 거야. 지혜가 나간 다음 날, 미란이가 와서 말했습니다. 언니, 다 들었어. 근데 잘했어. 그 애는 처음부터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 사람 마음이 돈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걸 나는 그 애를 통해 처음 알았어. 그날 밤 서랍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리고 집문서 봉투를 꺼내 딱 하나를 적어 넣었어요. 이 집은 평생 내 손으로 지켜왔고 그 손으로 끝까지 가져간다. 내가 선택한 사람에게만 남긴다. 그날 이후 지혜가 짐을 싸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짐은 고사하고 오히려 더 깊숙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이불 빨래를 해 널면서 지혜가 말했어요. 어머님, 이불은 이 방향으로 널어야 빨리 말라요. 다음부턴 그냥 놔두세요.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다음부터라는 말이 그렇게 불편하게 들릴 줄 몰랐어요. 그 애는 여전히 이 집의 주인처럼 머물고 있었어요. 며칠 뒤 아들 성우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지혜가 출근한 날이었어요. 엄마, 지혜가 요즘 좀 예민하지? 미안해. 예민한 게 아니고 오만해진 거지. 그래도 엄마 덕에 회복도 잘 하셨잖아. 그 말에 머릿속이 띵해졌어요. 그래서 그 값으로 집을 달라는 거니? 그렇게까지는 그냥 둘이 살기엔 이 집이 제일 좋긴 하잖아요.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이 둘은 주거 안정을 이 집에 기대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정확히는 내 인생에 기대 살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저는 조용히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제가 살면서 유일하게 정리해둔 종이 한 장. 전세 계약서 샘플. 그리고 그 위에 직접 손으로 한 줄을 써넣었어요. 보증금 3억 원, 월세 없음, 관리비 별도. 다음 날 아침, 지혜가 식사를 차리던 순간 말했습니다. 지혜야, 이제부터는 세입자처럼 지내렴. 지혜가 멈칫했어요. 네? 살고 싶으면 전세금부터 들고 오라는 말이야. 여기서 공짜로 머물 생각은 하지 마. 지혜는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면 마음을 나눠야지. 집을 나누자고 하지 말고. 저희가 뭘 그렇게까지 잘못했나요? 한 달 돌봐준 값을 집값으로 매기려는 그 태도 하나로 넌 이 집 주인이 될 자격을 잃은 거야. 지혜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잠시 말이 없던 그 애가 입을 열었어요. 그럼 그렇게 하죠. 저희가 전세금 마련해서 다시 올게요. 그래, 그땐 계약서도 쓰고 관리비도 정확히 나눠서 내자. 정말 그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그렇게까지 안 하고 산 게 지금까지였어. 며느리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고 저는 식탁에 앉아 천천히 식은 미역국을 들었어요. 쓴맛이 났지만 이상하게 속은 좀 편했어요. 다음 날
미란이가 들렀어요. 언니, 얼굴이 좀 펴졌네? 내가 말했어. 전세금부터 들고 오라고. 잘했어. 사람은 성 그어야 하는 거야. 나도 이제서야 배워가는 중이야. 며칠 뒤 지혜는 아들 성우와 함께 짐을 챙겼습니다. 그동안 입던 옷, 주방에 들여놓은 도구들, 심지어 손때 묻은 스탠드까지 전부요. 엄마, 너무 단호하게 굴지 마.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어. 넌 아직도 후회는 나한테만 남는다고 생각하니? 지혜가 마지막으로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편하시면 저희는 나가겠습니다. 그래, 편해졌다. 내가 사는 집에 내가 주인이라는 말 처음으로 입 밖에 내본 날이니까.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딸랑딸랑 종소리도 없고 식탁 위에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도 사라졌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 정막이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야 내 집이 다시 돌아온 것 같았어요. 며느리 지혜가 떠난 뒤 며칠은 혼자서도 부엌에 나가 밥을 챙겼어요. 이전엔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먹었는데 지금은 그냥 배고프면 먹고 먹기 싫으면 안 먹었어요. 그게 그렇게 편하더라고요. 아들한텐 연락이 오긴 했습니다. 단 한 줄이었어요. 엄마, 잘 지내시죠? 저는 답을 하지 않았어요. 아무 말도, 아무 감정도 그 문자 안에 없었거든요. 정말 안부가 궁금한 건지 그저 의무감인지 이제는 구분할 필요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웃 미란이가 찾아왔습니다. 집안에 햇빛이 꽉 들어차던 날이었어요. 언니, 살만해? 응, 살 것 같아. 그 애들 나가고 나서야 편하단 말이 나오네. 그러게 결국 평화는 고요한 데서 오더라. 미란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 진짜 대단해. 보통 사람 같으면 자식한테도 못 그렇게 말했을 거야. 나도 처음엔 못했어. 근데 아프고 나니까 보이더라. 이제는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다는 걸. 그렇게 살아온 사람인데 뭘 또 기대했어? 맞아. 그동안은 그래도 가족이니까라는 말에 너무 붙잡혀 있었나 봐. 그날 저녁 혼자서 라디오를 켜고 국을 끓였어요.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끓는 냄비 뚜껑을 열다가 문득 웃음이 나왔어요. 아이고, 국 끓이다 웃긴 또 처음이네. 그 웃음이 누구 눈치 안 보고 나온 거라 더 따뜻했어요. 며칠 뒤 우편함에 하나의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보낸 사람 박지혜. 손으로 꾹 눌러 쓴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어머님, 저 너무 앞서갔죠. 그땐 왜 그렇게 조급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편지가 신뢰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몸 건강히 지내세요. 저는 그 편지를 그냥 서랍 속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잊혀질 때까지. 그리고 결심했어요. 내가 죽고 나면 이 집은 조용히 기부하기로요. 뭔가를 남기기보다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떠나는 게 저다운 마무리일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이불 속에 누워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사랑도 효도도 서로 주고받는 거지 계약서에 쓸 일은 아니지. 이제 저는 그런 마음으로 살기로 했어요. 늙은 몸 하나 가끔 아프기도 하겠지만 마음만큼은 이제 덜 쓸쓸할 것 같았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아래 댓글에 공유해 주세요.